루피는 테어의 공격을 막아선 이후 빠른 속도로 테어를 향해 접근했지만 그 순간 테어는 공중으로 손을 뻗은 뒤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웠고 이후 루피의 오감이 완벽하게 차단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루피는 이러한 특수 공격에는 숱하게 당해왔기에 침착함을 잃지 않으며 견문색 패기를 극대화하며 자신의 주변을 경계하며 테어가 접근하는 것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테어가 노리는 인물은 루피가 아닌 샹크스였고 테어는 밀짚모자 루피 어린 나이에 지구의 경지에 들어섰구나. 허나 승리가 당연시한 인물들은 자신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강자를 만나게 되면 변수를 제어하지 못해 예기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는 법이다. 라고 말한 뒤 꽤나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최대치의 폐왕색 패기를 발현하였고 테어가 폐왕색 패기를 발현하는 것만으로 이스트블루 전체의 약 99%의 생명체가 그대로 정신을 잃으며 기절했고 테어의 패기는 한 해역을 넘어 위대한 항로까지 뻗어나갑니다. 또한 로그타운에서 대치 중이던 사보 후지토라조차 휘청거리며 충격을 입은 듯한 모습을 보였고 체력이 다한 채 이들의 대결을 지켜보던 드래곤조차 완전히 의식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그리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허벅지를 찌르며 정신을 다잡았고 미래의 질을 통해 테어가 자신을 노린다는 것을 간파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곧바로 그리폰을 뽑아든 뒤 자신의 몸이 부서지는 것 따위는 고려하지 않으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패기의 힘을 개방하며 테어를 막고자 합니다. 샹크스는 위기의 순간 신시대를 위해 자신의 목숨마저 희생할 각오와 테어를 쓰러뜨리며 루피를 돕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며 그 각오는 곧 힘으로 변환되었고 샹크스는 비로소 오로성을 초월하는 경지에 도달하며 그야말로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샹크스는 자신의 한계치를 넘어서는 패기와 검격을 기반으로 한 자신의 새로운 기술 시초의 검격을 사용하였고 배도의 형태로 변한 샹크스의 검 그리폰은 붉은 번개의 형상을 띤 참격을 전방으로 방출하고 이후 3개의 시간이 잠시 멈추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또한 모든 것이 흑백으로 뒤덮이지만 오로지 샹크스와 테어만이 페이드인되며 마치 세상에 샹크스와 테어 둘만이 남은 듯한 느낌을 주었고 테어는 자신에게 날아오는 붉은 번개의 형상을 띤 참격을 바라봅니다. 테어는 샹크스의 시초의 검격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며 애송이가 스스로 이 세상의 끝에 도달한 건가?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봉의 경지에 올라섰군. 허나 세상의 정점에 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힘이다. 라고 소리친 뒤 자신의 검 창세신검을 곧바로 영구패도의 형태로 바꿔버립니다. 참고로 테어는 영구패도조차 창세신검의 본질을 해친다고 판단하여 자유자재로 검의 성질을 바꾸며 폐왕색 패기를 기반으로 한 공격을 할 때만 자신의 검 창세신검을 영구패도의 형태로 바꿉니다. 테어가 창세신검을 영구패도로 바꾸자 하늘과 땅이 증발하기 시작하며 창세신검은 주변의 모든 물질을 흡수하며 폐왕색 패기를 극대화하기 시작하였고 테어의 주변은 순식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의 공간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테어는 공격을 시전할 준비를 마치며 빨간머리 보여주마 진정한 신의 힘을 라고 말합니다. 테어는 자신의 검 창세신검을 영구패도로 전환시킨 뒤 자신의 폐왕색 패기를 극대화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하늘을 향해 손을 높게 뻗은 뒤 힘차게 창세신검을 휘두르며 패왕 절세참을 사용합니다. 테어의 패왕 절세참은 테어의 최대치의 패기와 참격을 내지르는 기술로 지각을 녹이고 구름을 소멸시켜버릴 만큼 강력한 위력을 보이며 순식간에 샹크스를 향해 날아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시초의 공격과 테어의 패왕 절세참이 충돌하였고 테어의 압도적인 폐왕색 패기는 샹크스의 폐왕색 패기를 말 그대로 찍어 누르기 시작하였고 샹크스는 순간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죽음의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며 자신의 공격에 끝까지 힘을 실었고 샹크스의 폐왕색 패기가 테어의 폐왕색 패기를 순간 앞서 나가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압도적인 격차의 앞에서는 이는 무의미한 저항에 가까웠고 결국 테어의 패왕 절세참은 샹크스의 시초의 공격을 소멸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테어의 공격이 샹크스를 향해 맹렬한 기세로 날아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결정적인 순간 루피가 곰곰이 중원의 위력을 사용하여 테어의 공격을
공격을 막아서며 테어의 패왕 절세 참의 위력이 크게 감소되었고 샹크스는 목숨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샹크스는 더는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큰 부상을 입으며 쓰러졌고 테어는 순식간에 지고의 경지에 올라선 샹크스와 드래곤을 초살해버리며 자신의 진가를 입증합니다. 하지만 테어 역시 3000년 만에 부활하게 되며 몸 상태가 완전히 정상이 아니었고 테어는 자신의 심장을 부여잡으며 굴러겼고 테어는 확실히 방대한 힘을 사용하기엔 육신이 버티지 못하는 건가? 이 시대에 이렇게 강한 강자들이 많다니 역시 세상은 즐겁군 이라고 말합니다. 루피는 쓰러진 샹크스와 드래곤을 보며 차갑게 분노를 식혀갔고 루피는 샹크스와 드래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둔 뒤 다시 테어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잃은 슬픔, 샹크스와 드래곤조차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곧 루피의 또 다른 재능과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숨겨진 힘을 개화시켰고 루피의 전신에 무장색 패기가 휘감기며 루피는 블랙 니카의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니카를 사용했음에도 매우 진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테어는 블랙 니카의 형태로 변한 루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루피는 넌 이제껏 상대했던 적과는 수준 자체가 다르군. 인정해. 그래서 이제는 100% 노력으로 상대할 거야 라고 말하며 자신의 양 주먹을 맞추며 전의를 불태웁니다. 이그니토는 부활과 동시에 폭주하는 모습을 보이며 사보를 향해 맹렬한 기세로 날아갔고 이그니토는 매우 거대한 불덩어리의 형상을 하였으며 두 눈이 붉게 빛나는 전형적인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보는 이그니토를 보며 침착한 모습을 보이며 과거 혁명군이 연구했던 고대 괴수의 일종인가 엘레지아 왕국에 나타났던 토트무지카와 살화사라는 존재 이후 세 번째인가 저런 녀석을 결코 민가에 풀어둘 순 없지. 반드시 놈을 잡고 나도 루피와 에이스의 영역으로 올라선다 라고 생각하며 각오를 다진 뒤 화염 열매의 능력을 이용하여 거대한 불기둥을 소환해냅니다. 그리고 이그니토는 고웃음을 치며 멍청한 녀석, 불은 내게 있어 연료나 다름없다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숨을 들이마시며 사보의 불꽃을 모조리 흡수해버립니다. 하지만 사보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역시 이 정도쯤은 예상했다고. 루피는 해저왕이 되어 세계의 왕과 겨루고 있으며 에이스는 사왕이 되어 오로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나만 언제까지 뒤처질 순 없어. 난 드래곤씨를 도와 세계 정부를 무너뜨릴 혁명군의 2인자로서 반드시 더 강해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라고 말한 뒤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았고 사보의 무장색 패기는 매우 강력했기에 마치 거프처럼 주먹 주변에 스파크 효과가 생겨납니다. 사보는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뒤 용권 천역을 사용하였고 사보의 등 뒤에서 거대한 용의 형상이 나타남과 동시에 사보의 주먹은 이그니토의 복부에 적중하였고 이그니토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갔고 순식간에 숲 주변으로 불꽃이 번지며 숲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그니토는 순식간에 자신의 몸 색깔을 푸른색으로 바꾼 뒤 마치 마르코처럼 자신의 상처를 재생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그니토는 애송이 제법 실력은 있구나. 허나 불꽃은 무한히 타오르는 정열의 상징, 영원히 재생하는 나의 몸을 뚫어낼 수는 없을 테다 라고 말했고 사보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꿈을 가진 자, 자유를 원하는 자들이 존재하는 한 말이지 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고 곧바로 이그니토에게 접근하였고 사보는 꽤나 오랫동안 이그니토와 격돌합니다. 이그니토와 사보가 꽤나 오래 격돌하며 코코야시 마을이 서서히 불타가기 시작했고 나미는 제우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불을 끄며 주민들을 대피시킨 뒤 혁명군의 군함을 기다립니다. 사보와 이그니토는 격전을 이어가며 꽤나 지친 모습을 보였지만 체력적으로는 무한히 타오르는 불꽃이자 마더프레임의 원료가 되었던 이그니토를 이겨내기 어려웠고 사보는 서서히 밀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이 녀석 정말로 무한히 타오르는군. 드래곤씨가 과거에 말해준 적이 있었지. 무한히 재생하는 녀석과 마주한다면 최대치의 패기를 박아넣어 쓰러뜨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이 한방에 나의 모든 것을 건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자신의 양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극대화시킨 뒤 활용 염제를 사용하였고 전신이 불꽃과 함께 타오르는 불룡을 휘감은 황제의 형상이 구현화된 뒤 매우 빠른 속도로 이그니토를 향해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그니토는
내 앞에서 불을 기반으로 한 공격은 소용없다 라고 소리친 뒤 무한의 불꽃을 사용합니다. 사보의 활용 염제와 이그니토의 무한의 불꽃이 하늘에서 충돌하며 주변의 나무들이 모조리 녹아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공격은 호각의 모습을 보이며 결국 승부를 가르지 못했고 한계에 봉착한 사보는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습니다. 이그니토는 쓰러진 사보를 보며 인간 주제에 나를 상대로 이 정도로 버텨낸 것이 기적이다. 난 고대의 마왕으로 불렸던 존재 토트무지카, 사라사, 그들과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존재였었지. 조이보이 그 규격 외의 괴물만 아니었다면 우리는 세상을 지배했을 거라고 라고 소리칩니다. 그렇게 이그니토는 고점 상태의 토트무지카와 동격인 강자이며 사실상 사왕도 홀로 상대하기 힘들 만큼 강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그니토를 상대로 오랫동안 버텨낸 사보가 과거보다 훨씬 강해졌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그니토가 사보를 마무리 짓기 위해 사보에게 다가갔으나 그 순간 누군가가 매우 빠른 속도로 날아와 이그니토를 막아섰고 그 인물의 정체는 쌍디로 밝혀집니다. 쌍디는 여유로운 모습으로 담배를 피며 혁명군 나으리 이제부터는 내게 맡기라고 감히 나미씨의 고향을 불태운 녀석을 용서할 순 없지 라고 말했고 사보는 쌍디의 실력을 잘 알았기에 안심하는 표정을 지으며 루피의 동료에게 또 도움을 받는 건가? 이거 혁명군으로서 체면이 서질 않는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그니토는 쌍디를 보며 자신의 몸이 벌벌 떨리는 모습을 보며 이 녀석 도대체 어떤 힘을 다루는 거냐 라고 소리쳤고 쌍디는 곧바로 아즈리 잠부의 힘을 개방하며 그건 지옥에 가서나 알아보시지 라고 맞받아칩니다. 참고로 아즈리는 과거 3000년 전 온갖 괴수들을 사냥했던 사냥꾼으로 불렸던 존재이자 태양신 니카의 동료였던 인물입니다. 쌍디는 혁명군으로부터 코코야시 마을에서 이상현상이 포착된다는 소식을 들은 뒤 곧바로 나미를 지키기 위하여 코코야시 마을로 향합니다. 그리고 한창 사보와 이그니토가 격돌 중일 때 쌍디는 코코야시 마을에 도착했고 쌍디는 공중에 솟구치는 불꽃을 보며 확실히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군. 다행히도 불이 섬 전체를 뒤덮지는 않았더라. 그 말은 즉슨 누군가가 화마를 막아서고 있다는 건데 가용될 수 있는 전력은 역시 혁명군인가 라고 말한 뒤 우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나미와 마주하게 되었고 나미는 꽤나 겁먹은 모습을 보이며 쌍디에게 달려가 자연스럽게 안겼고 쌍디의 코에서는 코피가 뿜어져 나옵니다. 쌍디는 나미씨 제가 왔으니 안심하세요 라고 말했고 나미는 그제서야 조금은 민망하다는 듯 거리를 벌린 뒤 지금 혁명군 2인자 사보씨가 정체불명의 괴수와 대치 중이야. 우리는 이곳에서 혁명군의 배를 기다리고 있고 라고 말했고 쌍디는 그렇군요. 그렇다면 나미씨와 마을 주민분들은 이곳에서 혁명군의 배를 타고 대피하세요. 이왕코브를 필두로 한 대피선이 곧 나타날 겁니다 라고 말하며 곧바로 쌍디와 이그니토가 대치 중인 곳으로 향하려 하였고 나미는 쌍디 네 실력은 알지만 그래도 조심해 라고 말했고 쌍디는 레이디가 나를 믿어주는데 진리가 없지. 나미씨 나만 믿으라고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코코야시 마을 외곽의 산으로 날아갔고 쌍디와 이그니토는 마주하게 됩니다. 이그니토는 쌍디가 아즈리의 힘을 다루는 것을 보며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끼며 주춤했지만 곧바로 공포를 호성심으로 바꾸며 이 녀석 더러운 기운을 풍기는군 이라고 말했고 쌍디는 여유롭게 담배를 피며 이 정도 수준은 이제 시시한데 오로성 멧돼지 자식, 황금방패 자식도 아닌 촛불 자식이 나를 막을 수 있을 리가 없잖냐 라고 맞받아치며 과거 자신과 맞붙었던 강적인 워큐리와 아이기스를 떠올립니다. 한편 사보와 이그니토의 대결을 공중에서 지켜보던 누군가는 흑각 상디가 이곳에 나타날 줄은 몰랐는데 내게도 꽤 버거운 싸움이 될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말하며 우선은 상황을 관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조로는 시모츠키 마을 근처 해역에서 바다의 신 폰토스디 아비스와 격돌하게 되었고 전투 초반에는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폰토스디 아비스를 몰아붙이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하지만 폰토스디 아비스는 탁월한 전투 센스와 전장이 바다라는 이점을 이용하며 결정적인 찬스를 잡는 데 성공하며 조로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는 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자신의 무기 해신극을 조로의 심장에 꽂아 넣으며 조로를 확실하게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로의 검 화도일 문자가 주변의 에너지와 패기를 무서운 기세로 흡수하며 비로소 영구 패도로 각성하는 데 성공하였고, 하늘에서 엄청난 크기의 태양색 패기로 구성된 번개가 날아와 화도일 문자에 비감겼고, 화도일 문자의 형태는 붉게 변합니다. 그리고 조로의 검 화도일 문자는 스스로 폰토스 디 아비스의 공격을 막아섰고, 폰토스 디 아비스의 태양색 패기와 조로의 태양색 패기가 충돌하며 주변의 바다가 다시 한번 갈라지기 시작했고, 매우 많은 양의 물들이 단번에 증발해버립니다. 조로는 가까스로 위기를 넘기며 비로소 세 자루의 영구 패도를 완성하였고, 이제 조로는 자신의 모든 검을 영구 패도로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조로는 죽음의 위기를 넘어선 뒤 한 차례 더 각성하였지만 아직 폰토스 디 아비스를 확실히 쓰러뜨린 것이 아니었으며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꽤나 지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숨을 헐떡이며 다시 한번 삼도류를 구사하기 위하여 자세를 다잡았고, 조로는 오른쪽 눈을 뜸과 동시에 견문색 패기와 배양색 패기를 극대화시키며 차분히 폰토스 디 아비스를 견제합니다. 조로는 정말로 위험할 뻔했군. 역시 세상은 넓고 강자는 많다는 건가? 라고 중얼거렸고, 폰토스 디 아비스는 경이로운 재능이로군. 초롱거리 검사. 이제껏 영구 패도를 제작하는데 성공한 인물은 태고의 신, 그분 단 한 명뿐이었는데 무려 세 자루의 영구 패도를 완성시키다니, 이 녀석은 자력으로 신의 경지에 들어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오만한 성격을 가진 폰토스 디 아비스조차 조로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조로는 피식 웃음을 지으며 수라의 길을 걸으며 도의 정점으로 향하는 길을 걸어왔거늘 검의 형태에 연연하며 살아간 적은 없다. 허나 이 힘이 소위 신의 경지의 문을 두드리는 힘이라면 이 힘을 헛되이 쓰지 않고 동료들과 세상을 위해 써주마 라고 말하며 조로는 정신적으로도 성장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폰토스 디 아비스는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며 훌륭한 마인드로군. 허나 이 녀석이 생각하는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롤로노와 조로, 이 싸움이 끝난다면 둘 중 한 명은 패자가 되겠지만 승자는 비로소 극한의 영역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되겠지. 모든 것을 건 결투, 생사결만이 경지를 돌파하는 길이니 말이다. 영광이군. 너 정도 되는 강자와 맞붙게 된 것은 이라고 말하며 각오를 다지는 모습을 보였고, 마침내 조로와 폰토스 디 아비스의 대결은 막바지로 접어듭니다. 조로와 폰토스 디 아비스는 수차례 격돌하며 사실상 체력이 바닥에 가까운 상태였고, 이들의 싸움은 누가 더 고통을 감내할 수 있으며 근성을 가지고 있냐의 싸움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그리고 조로의 근성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기에 폰토스 디 아비스는 기세에 잡아먹히기 시작합니다. 폰토스 디 아비스는 이 녀석 고작 20년 남짓 살아온 몸뚱아리로 과거 바다를 종행했던 나를 집어삼키려는 것인가? 이것은 하늘이 싸움만 하라고 내린 재능이 아닌가? 라고 중얼거렸고, 조로는 빈틈을 놓치지 않으며 자신의 검 세 자루에 태양색 패기를 극대화시킨 뒤 순식간에 폰토스 디 아비스에게 접근한 뒤 삼도류 해신 참극을 사용하였고, 조로가 삼도류 해신 참극을 사용하자 조로의 주변으로 물줄기가 모여들기 시작하며 조로 역시 바다의 신으로 불리우는 폰토스 디 아비스와 마찬가지로 물을 다루는 모습을 보이며 순식간에 폰토스 디 아비스의 복부를 X자로 그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폰토스 디 아비스는 조로가 물을 다루는 모습을 보이자 과연 자연의 법칙을 본능적으로 이해한 것인가?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조로는 과거부터 검사로서 더 높은 경지에 올라서기 위해 자연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조로가 기세를 잡으며 폰토스 디 아비스를 다시 공격하려 했지만 그 순간 폰토스 디 아비스는 자신의 양손을 치켜든 뒤 그대로 바닷속으로 집어넣은 뒤 순식간에 바다 전체에 무장색 패기를 더 씌웠고, 멜라스 폰토스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바다는 흑해로 변화합니다. 조로는 꽤나 당황한 모습을 보이며 이건 더 이상 바다라고 보기 어려울 지경이군 이라고 말했고, 그 순간 바다 자체가 의지를 가진 듯 조로를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거대한 파도부터 자그마한 물줄기까지
모조리 조로를 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로조차 거대한 바다 앞에서는 작은 생명체에 불과했으며 이미 체력이 많이 소진된 상태였기에 결국 자잘한 상처들이 쌓여가며 몸 전체가 피투성이가 되어갑니다. 하지만 멜라스 폰토스는 바다 전체를 커버하는 기술이기에 체력 소모가 매우 심한 기술이었고 결국 폰토스 아비스 역시 기술을 더는 이어가지 못하며 주저앉습니다. 조로는 자신을 향한 맹렬한 공격이 끊기자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나나 저 녀석이나 한계에 다다른 것 같군. 이제 승부를 가릴 시간인가? 라고 말했고 폰토스 아비스 역시 본능적으로 지금이 승부를 가릴 시간이라고 판단한 뒤 롤로노와 조로 바다의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며 최강의 남자에게 걸맞는 최강의 기술을 보여주겠다고 이 몸이 불타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라고 소리쳤고 조로 역시 자세를 다잡으며 훌륭한 자세로군. 나 역시 마찬가지다. 해적왕의 동료이자 세계 최강의 검사로서 부끄럽지 않은 일합을 선보이겠다 라고 말했고 그 순간 조로의 오른쪽 눈에서 엄청난 폐황색 패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조로는 자신의 모든 패기를 끌어모으며 최후의 한방을 준비하였고 조로의 검 엔마, 화도일 문자, 도실류는 순간적으로 주변의 공기마저 빨아들이기 시작하며 패기를 극대화시킵니다. 폰토스 아비스 역시 자신의 모든 패기를 끌어모으며 자신의 무기 해신극을 공중으로 치켜세웠고 바다의 종말을 사용합니다. 폰토스 아비스가 바다의 종말을 사용하자마자 폰토스 아비스의 몸이 푸르게 변해가기 시작했고 이내 크기가 섬만큼 거대해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주 조금의 정적이 흐른 뒤 바다 전체가 뒤집어질 듯 일렁이며 하나의 거대한 파도가 생성되어 조로를 향해 접근하였고 거대한 파도의 크기는 그 어떠한 파도보다도 거대한 스케일을 자랑했으며 주변의 섬조차 초라해질 만큼 엄청난 크기를 선보입니다. 또한 이 기술의 여파로 인하여 이스트블루 해역 전체의 해수면이 영구적으로 5m나 상승하게 됩니다. 조로는 자신을 향해 접근하는 거대한 파도를 바라보며 이 정도로 압도적인 스케일은 이무와 황금 갑옷 녀석 이후 처음이군. 피할 수조차 없는 기술이다. 저 거대한 파도를 베어내는 것 오로지 그것만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 살아남는 방도란 말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자신의 입과 양손에 힘을 주며 검을 다잡은 뒤 이 세상에는 상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가장 부드러운 힘이 때로는 가장 강한 힘을 베어내는 법이며 가장 약한 힘이 때로는 세상을 정화하는 법이다.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위기를 넘어서며 난 비로소 오늘 한 걸음 더 성장한다 라고 중얼거린 뒤 사도령 종말의 묘약을 사용하였고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조차 잠시 들리지 않으며 조로를 제외한 모든 것이 흙으로 보이며 오로지 조로만이 백으로 보이며 엄청난 빛을 뿜어냅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하늘에서 거대한 백룡이 나타나며 대결의 여파로 파괴되었던 모든 것을 정화시키며 맹렬한 기세로 거대한 파도를 향해 날아갔고 놀랍게도 거대한 파도는 기세를 잃어가며 점점 소멸되어 갑니다. 하지만 조로의 권능으로도 단번에 폰토스 아비스의 권능을 뚫어내지 못했고 조로와 폰토스 아비스의 권능은 꽤나 오랫동안 충돌합니다. 그리고 조로와 폰토스 아비스 모두 체력적으로 한계에 도달했기에 먼저 기세를 놓는 쪽이 사실상 패배하는 것이 확정났고 두 캐릭터 모두 엄청난 의지와 근성을 보이며 기합을 지르며 팽팽한 흐름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조로는 심장이 터져가는 고통조차 감내하며 이내 편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고통조차 인내로 승화시키는 무인의 경지에 올라섰고 심장이 터져가는 고통을 이기지 못한 폰토스 아비스의 공격은 점점 약화됩니다. 그리고 결국 조로의 삼도령 종말의 묘약이 폰토스 아비스의 바다의 종말을 뚫어내는 데 성공하였고 조로는 비로소 신으로 불리우는 남자마저 잡아내는 데 성공합니다.